네.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이제 공권과 공음의 승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행정주체 간의 승계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권한은 법정돼 있거든요.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하는 것도 법률에 다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폐합 뭐 이렇게 됐을 때 폐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공권과 공무가 승계되는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사인 사이의 승계 문제인데 거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은 없다고 그랬고 행정절차법 10조에 지위의 승계에 관해서 간단한 조문이 있고요. 개별법에도 군데군데 조문들이 있는데 만약에 법령의 규정이 없었을 때 이때가 가장 큰 문제고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서 판례는 그 공권과 공의무가 일신 전속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문제는 아닌데 언뜻 보면은 그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제재 사유의 승계라든가 아니면 제재 효과의 승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형법에 있어서 책임의 원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게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판례는 구체적인 타당성 때문에 특히 영업양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해서 아까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와 같은 논리대로 그것이 일신 전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치주의 관념상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비판이 많았고 식품위생법 같은 데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가 행정작용법 관계죠. 행정작용법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관계죠. 조직법 관계가 있는데 행정조직법 관계는 다시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소송에는 다시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있고,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증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민증소송은 무슨, 행정소송법 강의라면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거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민증소송은 일단은 사상시키고요. 그러면 행정작용법 관계는 다시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잖아요. 이미 다 설명한 거죠.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는데 공법 관계는 다시 권력 관계가 있고 관리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 관계는 이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 자, 권력 관계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배워야 될 그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나 처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처분에 관한 소송이 항고소송이거든요. 이렇게 매칭이 되고, 관리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그쵸?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군요. 설령 행정사법이 적용되더라도 민사소송인 거죠. 네. 자, 행정조직 내부관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죠.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행정조직이 단일한 의사를 통일적인 의사를 표출을 안 하고요. 그죠? 행정주체가 통일적인 의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나타낸다. A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랬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랬다가 이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은 항상 통일적인 의사를 갖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은 이렇게 개서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데, 따라서 행정조직의 내부 의사와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법원은 이 행정조직 내부에 침투할 수 없다는 거죠. 불침투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송이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 즉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대립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서로 대립만 되지 그게 통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끔 지방자치법이 돼 있어요. 이런 때 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합니다. 기관소송이라고 그래요. 즉 기관소송은 법정주의예요. 기관소송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기관소송은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조례한 무효확인 소송하고, 교육감하고 지방의회 사이에 교육조례죠. 거기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요. 지난 시간에는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자, 항고소송, 요 항고소송과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넘어가서요. 자, 행정소송에 보면 항고소송이요. 항고소송의 종류가 그 처분에 관한 소송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한 항고죠. 처분이라는 어떤, 이 국가기관의 의사 결정이죠. 그죠? 판단이죠. 이거에 대한 리뷰잖아요. 그래서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게 항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고 소송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리뷰가 항고 소송이거든요. 항고 소송인데, 그러니까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소송이 되는 거고요.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이요.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을 신청했는데 안 해줘요. 뭐라도 차라리 거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거부하면 거부 처분이 돼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다. 자, 요까지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3가지 유형입니다. 3가지 유형이에요. 법에는 없는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이행 소송은 뭐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스꽝소리로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북구청장은 이 A에게 몇 가지로 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허가를 내준다죠. 2번째는요. 거부 처분이죠. 불허가. 3번째는요. 부작입니다. 부작이. 자, 허가가 나면은, 그죠? 허가가 나면은 A하고 행정청 사이에 이 순간에 있어서는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송이 없을 텐데, 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면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존의 소송 시스템에 의하면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부작이라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거부 처분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신청을 했고 거부 처분이 있었어요.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취소 판결을 내리면 이 A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논리적. 거부 처분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나요? 못 받은 거죠? 취소만 된 거잖아요. 취소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부 처분 취소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소송의 목적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죠.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도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요.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 이 행정청이요. 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문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서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신청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은 거잖아요. 거부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뭐죠? 다시 이제 되돌아갔으니까 그죠? 다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갔으니까 거부 처분이 취소돼서 신청 단계로 다시 되돌아갔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 신청을 다시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재처분 의무. 그러니까 현행법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건축허가가 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이른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워집니다만은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내주겠죠? 이렇게 해서 구제 받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권리 구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회적이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판결이 성북구청장은 원고에게 건축 허가를 내줘라 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면은 권리구제의 직접성이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러한 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소송을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의무이행 소송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어드밴스된 얘기 드립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건축 허가 신청은 기속행위예요. 그죠? 반드시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성북구청장이 A에게 건축 허가를 내줘라 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면은 어떤 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유가 행정청에게 있어요. 그러면 A가 아무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그냥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만 요구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그 상황에서는 이 판결이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결정해라. 라고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의무행 소송은 또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속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처분 명령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특정 처분이요. 예.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줘라 하고 직접 이렇게 판결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재결정 명령 판결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해라. 라는 식의 판결이 선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행법에는 없지만 또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소송 유형이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소송 시스템에서는요. 권리가 침해되어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권리 침해가 당연히 예정돼 있어요. 권리 침해가 예정돼 있어요. 뭐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침해가 굉장히 절박해요. 그런 경우에는 꼭
권리가 침해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침해되기 직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예방하는 게 더 원고한테 더 유리하죠.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로 제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지금 소송 시스템은 내가 몽둥이로 때려서 상대방이 피가 나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직 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제스처만 이제 좀 있으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예방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그래요.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행정소송법에 소송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에서요. 아까 행정소송의 유형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소송은 다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소송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무행 소송이 있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어요. 의무행 소송은 다시 특정 처분을 직접 발급해달라는 소송 유형이 있고 재결정을 해달라라는 소송 유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의무행 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소송 유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합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이 오면은요. 자,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우리가 공권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에도 언뜻 처분과 관련된 공권의 유형을 지난번에도 언뜻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그죠? 처분과 관련해서 자, 위법한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 위법한 처분이 있으면 나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나의 권리 침해를 방어하는 거를 방어권이라고 하고요. 다른 교과서에 잘 설명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것 좀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쟁소법도 중요한 여러분들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행시나 뭐 이런 데서요. 그 다음에 방어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나 아니면은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구권이라고 하자고요. 자, 방어권에는 그죠?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침해에 대한 그죠? 배제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이미 침해가 있었어요. 배제 청구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방 청구권이 있겠죠. 자, 요구권도 그죠? 내가 어떤 행정청에게 뭘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만약에 요건이 되면은 당연히 줘야 돼요. 건축허가 같은 거요. 안 주면은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기속행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러면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은 행정청에게 나한테 직접 그 행위의 결과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재량행위로 돼 있을 수도 있죠. 자, 행정청에게 뭘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한테 직접 뭘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고작이라는 표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의무에 합당한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또 매칭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처분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위법한 처분을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송을 해야 될까요? 그 처분의 위법성이 취소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무슨 소송? 취소 소송이 되는 거죠. 그 처분이 무효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쉽죠? 안 어렵죠? 자, 행정청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요구했어요. 건축허가를 요구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인데 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죠. 반드시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행정청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현행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거부처분이 있었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아예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죠. 재량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일부 학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는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의무행 소송하고 예방적 금지 소송이 들어올 거거든요. 개정이 되면 어떤 소송 유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기속행위예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의무행 소송이 되는 거죠. 의무행 소송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의 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재량행위면요. 두 번째 유형의 소송이 되는 거죠. 자, 아직 방어권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방어권인데 아직 권리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권리 침해가 임박해 있고 그 권리 침해가 되면 너무 절박해요. 무슨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까지 얘기 전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금 더 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난 시간 거에다가 자, 오늘 강의는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자, 특별 권력 관계, 일반 권력 관계 이런 권력 관계는 행정 작용법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의 얘기입니다. 행정 주체가 있어요. 행정 주체에 뭐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행정 주체. 사람이 일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있죠.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으로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네.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행정 주체. 두 글자도 있고 네 글자도 있어요. 두 글자로 하면 국가. 네 글자로 하면 대한민국이죠. 예. 또 지금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겠죠. 행정주체 내부에 그죠?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행정주체가 있어요. 행정주체 내에 뭐 기관들이 있죠.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장관도 있고, 그죠? 예. 장관. A 장관, 뭐 B 장관, 뭐 이렇게. 군대도 있고, 군인과 군대. 학교, 국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서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행정주체 안에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행정객체가 있는 거고요. 행정주체가 국민이면 그 객체는 국가면 국민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면 주민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자, 둘 사이의 관계죠. 무슨 관계? 법률 관계인데 무슨 관계죠? 뭐하고 뭐의 관계? 공권과 공무의 관계죠. 공권과 공무의 관계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얘기예요. 19세기 독일을, 18세기 독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법률 관계는 누차 설명했지만 공권과 공무 관계죠. 자, 권리와 의무 관계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지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 아닌 거는 법률관계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관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행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의회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대 국가가 성립을 했어요. 자, 의회가 관여하는 영역은 법률이잖아요. 행정법에서 공권과 공무의 관계, 공권이 뭔지 공무가 뭔지를 알려면은 법률을 해석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법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의회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자,
행정주체 내부는요. 자, A 장관하고 B 장관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법률 관계가 아니니까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요 안의 문제는 왕의 영역이고요. 행정주체 내부 문제는 왕의 영역이고, 왜냐하면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즉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니까 의회가 규율하는 영역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 관계를 일반 권력관계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권력관계라고 하고, 요 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특별 권력관계는 의회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닌 거니까 법률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게 불침투성설이라고 그래요. 침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법원도 그 법률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견제나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즉 행정조직 내부 문제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부르는데, 현재는 안 그래요. 19세기 초반, 18세기에. 자, 이때에 행정조직 내부는 법률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왕의 섹터니까, 그죠? 왕의 섹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법률에 의한 지배, 법률에 의한 거를 대륙법계 통해서는 법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죠?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죠. 따라서 세 가지 관점입니다. 행정이 법치주의 제가 설명했을 때, 그죠?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첫 번째.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법치주의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우리 헌법 37조 2항 생각해 보세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뭘로 제한해야 돼요? 법률로 제한해야 되죠. 자, 기본권 법률주의가 기본권 제한에 법률주의가 작동 안 한다. 세 번째, 사법부도 배제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영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과거 얘기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 대신에 명령 규칙. 왕의 명령, 왕의 규칙으로 되는 거고요. 기본권 제한도 명령 규칙으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사법심사도 배제가 돼서 특별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징계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19세기 초반의 독일식 입헌주의의 관념입니다. 즉 왕의 섹터와 국가 내부와 사회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서 의회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요거가 이제 이른바 이 왕과 시민 세력 간의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죠. 프랑스나 영국은 민주주의가 독일보다 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더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의회가 다 지배를 하는데, 독일은 당시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이 조금 뒤늦게 일어나고 개발 독재를 하고 있었고 시민사회가 성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력 왕과 시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론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받을 얘기가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관념대로라면은 이 공무원 관계, 공무원은 공법상의 근로 관계잖아요. 예, 공무원 관계는 행정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해도 그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냐? 행정 조직 내의 기관으로서의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죠? 행정 주체 내의 기관으로서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근로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하고 국가는 서로 고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거죠. 어떻게 모든 관계가 하나의 한 면만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관계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관계의 시작과 끝은 공무원법에 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내가 공무원 관계가 소멸이 되면은 당연히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말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대명천지에 있어서 문명화된 국가에 있어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론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말 자체도 싫다. 그 말 자체도 듣기 싫다. 해가지고 특별 신분 관계니 뭐 특별 행정법 관계니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특별 신분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 하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특별 권력 관계를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왔어요. 자, 교재로 돌아와서 자, 거기에 관한 설명이 이제 그 65페이지입니다. 자, 특별 권력 관계는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고 일정한 행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를 복종하는 것을 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에서 과거식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른바 불침투성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불침투한다는 거예요? 의회의 힘이 불침투한다는 거죠. 즉 법률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즉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면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아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기본권 제한을 꼭 법률로 제한할 필요 없다. 사법심사도 배제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특별 권력관계 이론인데 이거는 독일의 특수한 그 당시 조금 덜 민주화된 독일의 특별한 이론적 귀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 권력 관계를 주장하는 견해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학설의 대립 뭐 이거는 사실은 다 옛날 얘기들이죠. 더더군다나 특별 권력 관계 긍정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울레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서 뭐 교과서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재를 해놨는데 무슨 뜻인고 하니 자, 특별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형성 소멸하는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하고요. 특별 권력 관계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이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업무 수행 관계라고 한다고 치면은 업무 수행 관계는 다시 또 공무원 관계나 아니면은 개방적 어떤 법률 관계가 있고 군복무나 아니면은 폐쇄적 법률 관계가 있다고 치자고요. 영점을 이용 관계, 뭐 예컨대 교도소에 수용된다든지 하면은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 관계는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죠? 업무 수행 관계에서도 일반 공무원 관계나 개방적 영점물 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작동이 되는데. 군법무 관계나 폐쇄적 영점물 관계에서는 작동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설은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하고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아예 그냥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차버리는 견해가 있고요. 특별 권력 관계를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세분해서 어떤 거는 아예 권력 관계 자체가 아니다. 어떤 거는 또 일반 권력 관계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귀속시키자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판례는요. 당연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특별 권력 관계를 물론 이제 그런 식의 특별 권력 관계가 약간 특징은 있습니다.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가 그죠?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가 오늘날에 있어서 그대로 뭐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컨대 교도소 수용자하고 교도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군인하고 군대의 관계, 뭐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의회가 일일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 권력 관계처럼 법률로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활들을 같이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 교도소장에게 다른 행정청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교도소마다 또 상황이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어떤 이론은 부정하지만 그렇지만 특별 권력 관계의 어떤 특수성은 재량폭이 넓다든지 하는 특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판례가 이 특별 권력 관계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소송 관계나 이런 것들은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따라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럼 특별 권력 관계의 성립과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특별 권력 관계가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교도소에 수감한다든지, 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격리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강제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입원 명령을 내린다든지. 상대방의 동의에서 특별 권력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동의가 당연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예컨대 공무원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의사에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은 동의를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그 동의가 의무적인 동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법상의 근로관계,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관계라든지 군법무 관계라든지 공법상의 영점을 이용 관계, 예컨대 국공립학교 학생의 재학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 뭐 공법인에 대한 뭐 국가의 뭐 감독 지휘 관계 뭐 이런 것 등등 생각해 보시면 되고, 공법상의 사단 관계, 예컨대 재건축 조합, 이것도 공법상의 사단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 조합원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미 다 설명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법치주의 원리가 당연히 작동한다. 당연히 작동하니까 법률 위보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교도소에 가는 것도 행영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는 행영법이랬는데 그 행영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도 그죠? 당연히 법률에 의한 제한이 돼야 되죠. 37조 헌법 37조 2항이 작동이 돼야 될 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심사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컨대 뭐죠? 저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파면 처분 취소소송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한 규율이 기속행위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좁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영역보다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을 하는데 행정법에 관한 통일적인 단일 법전이 없어서 법적인 공백이 있다. 더 많다. 자, 민법에 관한 사항은 민법이라는 아주 일반법이 있잖아요. 민법에 관한. 상법에 관해서도 상법이라는 법이 있죠.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고요. 형사소송에는 형사소송법이 있죠. 자, 그럼 행정법은요?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은 없는 거죠. 물론 행정기본법이 3월 달에 제정이 됐지만은 그 행정기본법도 조문이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개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총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져 있지 민법처럼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이 있고 있습니다. 많은 민법이나 상법, 형법과 같이 이렇게 완비된 법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법적인 공백,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죠. 자, 그럼 어떤 법률 관계에 분쟁이 생겼는데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도 또 개별 법률들을 행정법에 관한 개별 법률들을 다 적용해봤는데 규율하는 딱 들어맞는 법률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입니다. 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공법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겠죠. 그죠? 공사법이 구분돼 있어서 사법보다는 공법을 관련된 공법이 먼저 있으면은 거기에 그 법을 지금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으면은 뭐 그냥 그 법을 적용하면 됐죠. 그죠?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라는 걸로 상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사고의 첫 번째 순서가 사고 순서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사한 공법 체계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게 없어요. 적당치 않아요. 예. 그러면은 그럼 과연 민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과연. 만약에요. 법률에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죠? 어떠한 사항은 민법 규정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마음 편하죠. 그러면 민법 하면 되잖아요. 자, 행정기본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요. 기간의 계산과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그러니까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 기간 계산은요.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아예 행정기본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교재는 행정기본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문단에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기간 계산 이거를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 계산은 명문에 규제한 사법 규정의 적용 부분으로 가야 되고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은 아예 처음에 그죠? 행정법 자체가 이제 적용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제 설명이요. 지금 법적인 행정법은 민법이나 상법 뭐 이런 형법과 같이 완비된 법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메울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사고 순서 첫 번째 관련되는 유사한 공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고 방식이고요. 두 번째 사고 방식은 그러면은 그런 경우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민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인데 만약에 명문의 규정으로 민법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문제거리도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런 규정마저도 없었을 때죠. 없었을 때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의 규정들을요,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민법만의 규정이 아닌 거죠. 법 전반에 관한 규정이죠. 그리고 민법의 법 기술적인 규정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기간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렇게 민법전에 있긴 하지만 민법에만 적용되지 않고 법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민법 고유의 사적 자치 원칙이 기한 민법 고유의 규정들이 있겠죠. 네, 있으면은 첫 번째 법 일반 원칙이나 기술적인 규정은 공법에 적용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 문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한 규정들이 행정법 관계에서 적용이 되겠느냐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권력 관계는 그죠? 사적 자치라는 건 뭐야? 대등한 관계를 상정해서 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는 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도 있겠다. 유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 테마가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에요. 자, 법률 요건이 성취가 되면은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생긴다든지, 변경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즉, 법률 요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관계죠. 조건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법률 사실에서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용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법에서 규율하는,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차 설명했지만 중세 이후에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그죠?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좌우하도록 돼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법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공법 관계는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죠. 이게 근대 국가의 기본 원칙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우리 인류에게 준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개인을 발견해내고 그 개인이 자신의 운명도 정하고 자신의 어떤 법률관계도 형성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게 각각의 법률체계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법률체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 자기 의사,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계약의 내용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용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표시된 의사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본심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민법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이 강의가 몇 길로 샜는데요. 어쨌거나 그 민법에 있는 법률행위에
어떻게 보자. 구분을 그대로 와가지고 풀어놓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 뭐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행정법으로 와서 행정법상의 사건이 먼저 생각나는 게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은 시간의 간격이죠. 그거를 기간이라고 하죠. 시간의 간격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행정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까 설명한 거대로 민법이 준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민법이 유추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기간계산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자, 판례를 찾아보려면은 뭘 도구로 써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라고 그랬죠. 법령을 검색하고 싶으면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죠.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제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핸드폰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거기에 행정기본법이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다 찾았습니까? 기간이 어디에 있어요? 6조죠. 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어요. 6조에 있죠?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민법을 준용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민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민법을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법 155조부터 161조까지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55조부터 161조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157조입니다. 기간의 시작이에요. 시작.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몇 주, 뭐 2주, 3주 또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은 빼는 거예요. 기간에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161조가 또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161조는 만료일에 관한 겁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예요. 그러니까 초일이 불산입이 되고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말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민법의 규정인데 다시 행정기본법으로 돌아가면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는 거잖아요. 자, 제2항이에요. 이제 다시 핸드폰을 보세요. 제2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핸드폰을 다시 보세요.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이렇게 8글자로 이해하세요. 권익 제한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의무 부과인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호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그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제2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이렇게 되면은 민법보다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특별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조 법령 등의 시행일의 기간 개선이에요. 법령들 시행일의 기간 개선인데 법령 등 법률이나 법규명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2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말일로 기간을 만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6조는 일반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제7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7조는 이 행정부처, 특히 법제처에서 이 법령 등에 대한 시행일을 자기들 관행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을 입법화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하죠. 기간 계산에 관해서 그런 행정기본법의 조항이 생겼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시효는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죠? 소멸시효는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셨죠? 예, 민법 한번 공부했을 때 이런 법언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법언에 따른 게 바로 소멸시효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은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민법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거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민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소멸시효가 있지만 청구권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10년이죠. 10년입니다. 민법에 따르면은 금전이 아니라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가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겁니다. 의 규정에 의하면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으로. 채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채무에도 적용돼요. 다만 금전채권, 금전채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민법과 달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5년이다. 5년이다. 여기에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그 원인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생긴 금전채권,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금전채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민사사건, 사법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금전채권도 5년이에요.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만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소멸시효가 민법보다 짧은 5년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은 국가하고 수범자료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공법인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이런 공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부분의 소멸시효가 특별히 법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어요. 보험료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자, 그 요양기간이,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에 관한 급여를요, 부당하게 받았어요.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기관, 즉 그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견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채권을 3년으로 정했으니까 그걸 유추해서 3년이다 라는 견해, 3년설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진짜 있는 견해가 아니에요. 지금 막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방금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유사한 행정주체니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유추해서 5년이다. 에이,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채권의 일반법이 민법이니까 민법에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이 민법이니까 민법에 따라서 10년이다. 세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죠. 판례는 10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공법인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잖아요. 채무를 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이에요. 예컨대 석탄 합리화 산업단이라는 이 공법인이 있어요. 삼척지역 과거에 그 탄광지대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다 탄핵해가지고 그 탄광들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 중에 진폐 환자들도 있고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줘야 될 때가 있죠. 위로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무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때는 공법인이 채무를 지는 거잖아요. 또 다시 견해가 생길 수 있죠. 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이다. 그런 견해 없어요.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뭐 민법에 따라서 10년이다. 역시 10년이다라는 겁니다. 판례는. 채권이든 채무든 10년이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효의 중단과 정지예요. 이거 다 민법에 있는 설명이죠. 민법 교과서를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민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됐을 수도 있으니까 중단하고 정지는요 개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단은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는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1, 2, 3까지 셌는데 중단이 되면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세야 되는 거고요. 물론 시간의 흐름입니다. 정지가 되면 뭐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지예요. 정말 쉽게 설명하죠. 중단하고 정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정지보다는 중단이 더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겠죠? 예. 중단에는 자 민법의 중단 사유가 뭐가 있느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이런 게 있고요. 국가재정법에는 납입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 청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단 사유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단 사유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기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독촉이에요. 독촉이 뭐냐? 예컨대 조세채권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조세채권을 현실화시키려면 이제 납세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납세고지는 조세 채무가 있다라는 걸 확정짓는 게 납세고지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얼마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납세고지란 말이에요. 납세고지 처분이에요. 납세처분. 근데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면 이제 체납 절차로 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독촉이죠. 당신 내가 이런 의무가 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알려줬는데 안 내고 있다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안 내면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독촉이에요. 일종의 협박이죠.
그런 다음에도 상대방이 납세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서 동결시켜야 되죠. 그거를 압류라고 그래요. 압류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내요. 그러면은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돈으로 환가를 해서 세금을 받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강제 징수 절차라고 그래요. 강제 징수 절차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납세 고지를 했는데 돈을 안 내면은 독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관행상 독촉을 딱 한 번 하고 압류로 가는 경우도 뭐 없잖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독촉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때 첫 번째 독촉만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처분으로, 행정행위로 대접을 받습니다. 처분으로.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독촉만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세금에 관한 처분,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 지났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5년이 지난과 동시에 조세채권이 없어지는 거냐? 당연히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5년이 지났으니까 나 조세 채무 없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냐? 에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있어요. 이거는 민법의 논쟁입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행정법하고.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판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판례가 뭡니까? 민법에서의 판례가? 절대적 소멸설이죠.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조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쓴 상태에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국세청에서 5년이 지난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납세 고지를 했어요. 5년이 지나서. 그러면은 그 납세 고지 처분은 무효죠. 없는 의무에 대해서 납세를 한 거니까. 무효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그냥 뭣도 모르고 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낼 거 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네? 낼 거 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 절대적 소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실제 사건에서요. 자, 법원에 갔어요. 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요. 납세 고지를 하고요. 안 내니까 강제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세 처분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항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소멸시효 지났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소송법까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법원 입장에서는요. 그죠? 이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주장하는 거를. 카운터로서 주장하는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그 항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절대적 소멸된다라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걸 지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또 이제 이거 정말 이거 내가 괜히 설명하기 시작했네요. 또 뭐가 문제냐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잖아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그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록에 다 있어요. 기록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그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변론주의가 그거예요.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한 주장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변론주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뻔해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꼭 그렇지 않아요.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은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있으면, 현출돼 있으면 설령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요, 원용하지 않더라도 이 기록에서 판사가 당연히 알 수 있으면은 그거는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 마지막 얘기는 너무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담만 줬네요. 하여간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짧네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취득시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